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주말 효과로 어제 오늘 조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4차 유행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번 연휴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합니다. 강민수 기자, 이틀째 2,000명대 아래로 내려갔는데 감소 추세라고 판단하기엔 이르죠? 네, 현재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내일까지 이어지는 연휴의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확산세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긴장을 풀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 발생이 1,560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34명에서 신규 확진자가 1,594명이 또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의 신규 확진이 1,000명대로 내려온 상태이고 오늘은 어제보다도 359명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 전반적인 추세 속에 의미 있는 감소치라고는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어제 하루 선별진료소에서 의심 환자 등을 검사한 건수는 2만 5천여 건으로 직전일인 4만 3천여 건보다 무려 1만 7천여 건이 적었습니다. 지역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579명, 경기에서 541명, 인천에서 94명 등 이 수도권에서만 1,214명, 비율로는 77.8%를 차지했습니다. 이 여전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데 연휴 인구 이동 이후에 이 비수도권으로의 확산세가 이어지곤 했다는 점에서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리 두기와 백신뿐인데 이 백신 접종률 어떻습니까?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분들이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확히는 3,042만 6,399명인데요. 인구의 59.3%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18세 이상 기준으로 하면 68.9%, 거의 70%에 육박하는데요. 이 문제는 돌파 감염 역시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농수산물 시장, 송파, 마포, 강서 농수산물 시장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의 이 돌파 감염 사례가 무려 36.1%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서울 시내의 노인 관련 시설 집단 감염의 경우 무려 63%가 돌파 감염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지난 2월 말에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이 초기에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벌써 상당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통계를 보면은요. 지난 1월에는 143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월에 56명, 3월에 44명, 지난 7월까지는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갑자기 8월 들어서 49명, 그리고 9월 65명 등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4차 유행 확산의 전반적인 영향 등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지만 일찌감치 백신 접종을 완료한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분들은 이 백신의 효과가 약해졌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만 60세 이상으로 백신 접종 완료가 6개월 이상 지난 분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스터샷 사전 예약을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휴 기간 검사 수가 줄어들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백신 2차 접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내일부터는 한 번도 백신을 맞지 않은 18살 이상 성인은 예약 없이도 당일 방문해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94명입니다. 한글날 연휴 기간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지만 인구 이동량이 늘면서 연휴가 끝나면 다시 유행 규모가 2,000명대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하루 새 15명 늘어 누적 2,575명, 치명률은 0.78%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숨은 감염자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등산객이 많이 찾는 설악산 등 주요 국립공원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하며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검사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백신 2차 접종이 집중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접종 완료율은 인구의 59.3%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18살 이상 성인은 내일부터 예약 없이도 주변 병의원에서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접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접종 기간에선 잔여 백신 외에도 보유하고 있는 미개봉 백신으로도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18살 이상 성인 90.4%가 접종에 참여했으며 미접종자는 53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접종 신청은 예방접종 사전예약 사이트에서 진행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걸리면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비임신부보다 6배가량 높다며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우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올라가면서 위드 코로나와 관련한 논의도 한창입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10월 말 인구 70% 접종 완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네, 지금 속도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접종은 3,994만 명인가요? 거의 4천만 명에 다가서고 있어서 인구 대비 77.7%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18세 이상으로 치면 90%를 넘었습니다. 지금은 2차 접종을 많이 맞고 있어서 1차 접종은 이제 18일부터 16살, 17살 청소년 또 임신부가 접종이 시작되니까 10월 20일쯤이면 인구 대비 80%는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네. 접종 완료인데 이 접종 완료도 3,042만 명, 인구 대비 5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종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10월 말쯤에 70% 달성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 접종률이 높아가면서 이 높은 접종률을 기반으로 11월 초에는 위드 코로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정은경 질병청장이 10월 26일쯤에 인구 대비 70%가 접종 완료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그러면 항체 형성이 되는데 한 2주 정도 걸리니까 11월 9일쯤에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네. 지금의 접종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더 당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 늦어도 11월 둘째 주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도 좀 올라가는 분위기인데요. 이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확진자 규모는 줄지 않고 있지만 지금 국면이 많이 이제 팬데믹의 새로운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고요. 감염력이 높은. 네. 또 접종률이 점차 올라가고 있고 또 방역 피로감도 상당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우리나라의 경우 방역 우선주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일상과 방역의 균형을 찾는 게 위드 코로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학업 공백도 심했고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려웠고요. 일자리 감소도 심한데 감염 차단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강제적인 어떤 방역 조치도 보다는 개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감이 더 강조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개인의 책임감 참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위드 코로나 그 기대되는 상황들 중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국민의 참여율, 마스크 착용을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를 해서 네. 길거리 가다 보시면 마스크 벗는 사람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네네. 접종 완료자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좀 벗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상 회복인데 이 일괄적인 강제 조치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야외에서는 1m, 2m 이상 거리 두기를 하게 되면 감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마스크를 네. 착용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외 마스크 착용은 조금 강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만 실내 다중이용 시설이나 대중교통은 밀집된 시설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방역이 조금 완화가 된다면 확진자가 조금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접종 완료율이 가장 높습니다. 83%입니다. 우리나라가 네. 목표하는 것보다 수치가 높은데 어제 신규 확진자가 3,700명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로 대비하면 3만 명 이상 폭발적으로 지금 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무증상이나 경증이고 중증은 1.4%, 위중한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환자는 0.1%, 치명률이 0.2%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렇게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접종률 때문인지 위중증 환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고 잘 조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보면 확진자 규모와 상관없이 위드 코로나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확진자 수에 3,000명이 넘었다, 4,000명 가까이 갈 것이다 네. 이런 수에 좀 집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독감이라는 게 독감에 걸렸다고 그러지 독감 확진자라는 표현을 쓰지 네, 않습니다. 그렇죠. 코로나는 코로나에 걸렸다라기보다는 코로나 확진자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점차 치명률이 낮아지게 되면 코로나도 독감처럼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방역 당국도 브리핑 횟수를 좀 줄이고요. 네. 의미 전달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환자 수나 치명률 등을 잘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재택 치료도 늘리고 위중증 병상 확충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재택 치료 대상자가 확대가 됐죠. 지금 한 3,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재택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50살 미만에서만 재택 치료를 했는데 앞으로는 70살 미만은 가능한데 다만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경우에 재택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열이나 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또 고도비만이나 유증상 임신부 같은 경우는 재택치료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동거가족의 경우에 접종 완료자는 같이 있을 수는 있는데 함께 격리된 상태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순회 경선, 오늘 서울에서 마지막 순회 경선이 열립니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3차 선거인단 30만여 명의 투표 결과도 공개됩니다. 경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개현우 기자, 오늘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네, 큰 이변이 없다면 이재명 후보가 오늘 저녁 민주당 후보로 확정됩니다. 네, 민주당은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있으면 결선 투표를 치르지 않고 곧바로 최종 후보로 선출하는데 어제까지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누적 득표율 55.29%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이낙연 후보가 33.99%입니다. 오늘은 서울 지역 경선 결과 그리고 일반 국민이 참여한 이 3차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합치면 45만 명 정도의 표심이 확인되는데 지금까지의 투표율을 감안할 때 이재명 후보가 오늘 11만 표 정도만 추가해도 최종 득표율은 50%가 넘는 과반을 지킬 수 있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10곳의 지역 경선에서 광주, 전남을 제외하고 늘 과반 압승을 거둬왔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참여했던 두 차례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득표율은 50%를 넘겨왔습니다. 경선 후반부 들어 대장 등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층이 더 결집하면서 초반에 대세로는 견고하게 지켜온 셈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불안한 후보로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호소했지만 오늘 하루 선전에서 대역전극을 만들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3위는 추미애, 4위는 박용진 후보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경선이 열릴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KBS 뉴스 개현우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이던 정모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 씨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뇌물 제공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에 제소한된 정모 변호사는 새벽 1시쯤 귀가했습니다. 5시간 넘게 조사받으셨는데 어떠십니까? 정신이 없고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간 연결고리로 지목되는 인물입니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투자 사업팀장을 맡았습니다. 남욱 변호사하고는 사전에 협의하셨습니까? 김만배 씨나 유동규 씨 측에서 회유나 압박하신 적 없습니까?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때 심사를 맡는 등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관여했습니다. 퇴사 뒤에는 유 전 본부장과 동업해 부동산 개발회사 유원홀딩스를 만들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유원홀딩스 투자 방안 등을 논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유원홀딩스는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을 자금 세탁하고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창구로 이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유 전 본부장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동규가 700억 원 자기 거라고 직접 얘기했습니까?
검찰은 내일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천화동인 1호 소유주인 김만배 씨를 불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의혹과 뇌물 의혹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김 씨는 입장문에서 천화동인 1호는 자신 소유로 배당금을 누구와 나눌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의 서울 연희동 집을 김 씨의 누나가 사들여 윤 전 총장이 뇌물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에 배당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예전보다 많이 쓰면 사용액 일부를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 신청이 9일 만에 1,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90억 원에 이릅니다. 오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분기보다 더 쓴 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상생 소비 지원금, 이른바 카드 캐시백 신청자가 1,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1,143만 명이 카드 캐시백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캐시백은 2분기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더 쓴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 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10월에 153만 원을 썼다면 3% 초과액인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카드에 포인트로 충전해 주는 겁니다. 10월과 11월 2달 동안 시행되고 1인당 캐시백 한도는 월 10만 원씩 최대 20만 원입니다. 지난 8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오부제 신청을 받았지만 어제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카드로 2분기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해당됩니다. 정부는 신청자의 99%가 지원 대상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발생한 캐시백 지급 예정액이 90억 원, 2분기보다 더 쓴 돈의 10%를 돌려주는 걸 감안하면 900억 원대 추가 소비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신청자 수를 볼 때 지급 예정액은 10월 후반으로 갈수록 빠르게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발생한 캐시백은 11월 15일에, 11월 발생한 캐시백은 12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전체 예산 7천억 원이 소진되면 사업이 빨리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 7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이 703조 4,41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해 4.97% 늘어난 규모로 연초 당국이 제시한 증가율 목표 5, 6%에 거의 다다른 셈입니다. 은행별 증가율을 보면 NH농협이 7.14%로 가장 높고 하나은행이 5.23%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집단대출 한도를 일제히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런 조치들에도 가계대출 속도가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 은행들이 속속 신규 가계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갭투기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 중 2명이 2030 세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 자료를 보면 임차인들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은 지난 8월 말 기준 1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된 집주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은 2,160건에 4,284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이들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 중 2030 세대가 1,459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합니다. 이들의 피해 보증금은 총 2,877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1% 수준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할인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교통업체들이 더 이상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 생활 중 다쳐 국가유공자가 된 60대 남성. 20년 넘게 버스를 탈 때마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태그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그래도 이런 데까지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자부심이랄까? 이런 저희가 굉장히 강하게 들죠. 해마다 국가유공자들이 감면받는 버스비는 200억 원 내외. 버스 회사들이 정부와 할인 이용 계약을 맺고 유공자 탑승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비 보전 비율이 못 미치면서 업계는 당장 내년 계약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훈처가 버스업계에 보낸 공문입니다. 부족한 보상률을 해마다 10%포인트씩 올려주겠다고 했지만 올해 부족 금액만 30억 원이 넘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도 유공자 이용 보전액이 보훈처 약속보다 53억 원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매년 이제 그 보훈처의 어떤 약속을 또 믿고 그리고 계약을 하고 하면서 연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코로나19로 업계도 너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더 이상 감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철도 상황도 비슷합니다. 국가유공자는 KTX를 1년에 6번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보상률은 30% 수준. 코레일 역시 해마다 40에서 50억 원의 비용을 대신 내왔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연말쯤 돼서 버스 할인 서비스가 중단이 되고 보훈가족들이 상당한 불편을 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재정당국이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보훈처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보조액을 늘리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는 상황. 민간 버스 업계와 코레일에만 공적 책무를 맡겨두는 사이 오랜 기간 이어져온 유공자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이 여수 고교 현장 실습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섭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전남 여수에서 현장 실습 중이던 고등학생이 잠수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전남교육청과 함께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관련 사항을 파악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사고 원인과 과실에 대한 여수 해경과 지방노동관서의 조사와 별개로 현장 실습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 사항을 포함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공동조사에 착수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사이버 범죄 위협과 관련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전반적 감독에 나서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 시간 8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이 랜섬웨어 같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가 부처 간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분야 연구 자문을 연방기관들이 담당케 하는 것이 행정명령의 구체적 내용이 될 것이라고 이들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재장악한 뒤 처음으로 미국 측과 회담했다고 알자지라 방송 등이 현지 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이 회담에서 탈레반은 아프간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칸 무타키 탈레반 외교부 장관은 알자지라에 미군 철수 후 처음으로 한 대면 회담에서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회담에 앞서 미국 고위 당국자는 탈레반을 향해 미국인과 아프간인의 안전한 추가 대피 보장, 납치된 미국인 마크 프레릭스의 석방을 압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범기인 우길기 사용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영상을 한국어 등 10개국 언어로 제작해 공식 계정에 올렸습니다. 심지어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때 사용한 엠블럼까지 우길기 문양의 일종이라는 억지 주장까지 넣었습니다. 도쿄에서 박원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외무성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2분 2초 길이의 동영상입니다. 우길기를 해돋이를 본떠 만든 일본의 전통 문양이라고 소개하고 명절이나 결혼 등 각종 축하 행사 때 폭넓게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형사를 축하하고 기원하며 스포츠 응원에서는 사기를 북돋우며 승리를 기원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받아들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엠블럼도 그 사례 중 하나로 거론했습니다. 색깔은 물론 유사점 찾기도 힘든 사례까지 끌어들여 억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반면 우길기가 태평양 전쟁 때 일본 군대가 사용한 군기이며 지금도 매년 8월 15일만 되면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극우 세력들이 사용하는 주요 상징물이란 사실은 쏙 빼놨습니다. 앞서 외무성은 동해가 아닌 일본해란 이름만 국제사회가 공인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올려 우리 외교부가 즉각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처럼 최근 한일 간 갈등 현안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동영상은 외교의 무기를 하나 더 늘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새 내각이 들어선 지 일주일도 안 됐지만 일본 정부는 한일 간 현안과 관련해선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고온 건조한 중동의 국가들은 수자원 확보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올해만 200여 차례 인공강우 실험을 했는데 수자원도 확보하고 기후변화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우수경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폭우가 쏟아집니다. SNS는 환호 섞인 반응들이 올라옵니다. 폭우를 내리게 한 건 다름 아닌 인공강우 실험이었습니다. 국토의 90%가 사막으로 이뤄진 아랍에미리트는 한여름 기온은 40도를 넘나들고 연평균 강우량은 100mm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바닷물의 담수화로 물 부족을 해결해 왔지만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From the early 2000s, we started to put a scientific base to the cloud seeding operations, and the scientific required to understand is cloud seeding suitable for UAE or not. 인공강우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항공기를 이용해 구름씨로 불리는 물질을 뿌리면 구름 속 빗방울이 모이게 되고 비가 되어 떨어지는 겁니다. 10 times a month, 20 times a month, yeah. We cover the whole country, and we're based in Al Ain, which is central in UAE, and we can get anywhere probably within an hour. 현재 진행 중인 인공강우 프로젝트는 9개에 이르고 2019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850여 차례, 올해만 200번이 넘는 실험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으로 구름 속 전자기를 활용하는 방식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같이 다양한 방식의 인공강우 실험으로 기온을 낮추고 비의 양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 기후변화 대응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아랍에미리트의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1,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아랍에미리트는 앞으로도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아침에 남부지방에 짙게 끼었던 안개는 대부분 거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수도권과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낮부터는 중부와 호남, 영남 서부 내륙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충청과 호남, 경북 북부에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 국지성 호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 남부와 남부,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6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청주 27도, 광주와 대구 29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전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서 서늘하겠습니다. 중부지방, 특히 수도권과 영서 지역은 내일 아침에 비가 그치겠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는 모레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